네, 이번 시간은 33페이지 공구입니다. 공구. 우리가 있잖아요. 7번에 이제 공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구의 뜻은 뭐냐면, 갈로스니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공구, 주관식 문제, 갈로스니키도 나온 적이 있는데, 공구의 개념은요, 공사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공사구간. 공사구간에서 공구. 그러면 이 공구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요, 나오려면은, 보통 이제 600세대 이상을 만약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거요. 그럼 시행자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면은요, 하면은 이거를 분할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분할 시행. 분할 시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하나의 단지를 전체를 다 갖다 놓고 600세대를 짓는다 합시다. 혹시 이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 분양이 한꺼번에 다 하면은, 그러면 쪼개가지고요, 이번에는 한 300세대만 짓겠다 이겁니다. 일단 지어보고, 300세대 지어보고 성공하면 또 나머지 300세대 지으면 되겠죠.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할을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 분할 규모가 얼마냐면은 600이 넘어야만이 분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파트 이제 짓는 사람이 이 규정을 모르게 되면은요, 500세대를 이제 만약에 짓겠다고 놉니다. 분할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장면. 그럼 분할 안 되니까는 이거 전체를 분양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600을 짓게 되면은요, 이 공사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도 완공이 되면은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해요. 요거를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요거 끝나고 다시 착공, 사용검사. 이렇게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공구는 착공과 사용검사를 무슨 도로? 별도로 뭐 할 수가 있다?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구와 이 거리, 요거 경계가 있습니다. 요 경계. 요 경계가 6m 이상이 돼야 됩니다. 6m 이상. 경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에다가,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만약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뭐 표시를 뭐 할 때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 뭐 담장을 하든지 아니면 조경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담장을 아예 치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이야기지. 그거는 이제 당신들이 경계를 6m 이상만 두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걸 뭐라 합니까?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 공사 구간을 이렇게 600세대 이상 나눌 때 이걸 최초의 공구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나머지 공구. 자, 이거 전체를 30세대 넘었기 때문에 30세대 이상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600세대 전체를 뭐 받았습니까? 일단 사업 계획 승인 받겠죠. 전체는 사업 계획 승인 받겠죠. 그럼 최초의 공구를 이렇게 나눴다. 나머지 공구 두 개를 나눴습니다. 요 최초의 공구는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냐면은 5년 안에 착공. 요거는 착공을 하는데 요거는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된다고요?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근데 이 나머지 공구도 착공이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완공되면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자, 요때 착공은요, 앞에 있는 애가 5년 이내 착공을 했잖아요. 그럼 요 착공, 최초의 공구가 착공을 했단 말이야. 착공한 날이 있겠죠.
그럼 착공 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착공을 5년 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죠? 착공을 했으면 얘가 착공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년 이내 착공을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취소 가능하죠. 5년밖에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러면은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만 그건 별도 문제고,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5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아파트 못 짓습니다. 아파트 못 짓는다고. 근데 얘가 이제 5년 이내 착공을 했죠. 했으면은 얘가 착공한 날로부터 뭐 2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요걸 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이미 이거는 착공이 다 5년을 했잖아요. 전체를 파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을 2년이 착공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하고 이런 걸 별도로, 물론 심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반복을 또 한다 그랬죠, 제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랑 나중에 이야기했던 거랑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공구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 취소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공구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지만 안 하면은 취소될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 공구는 이미 착공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전체를, 이거 전체, 사업계획 승인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거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좀 착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전체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안에 우리 법률만 보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는요, 전부 다 이론적인 거, 법률적인 것만 하시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바뀝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책에 있는 내용 있죠? 그것만 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사업 주체가 나오죠? 사업 주체를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사업 주체는, 자,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시행자라고 적어 놓습니다. 시행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공자하고 다릅니다. 시공자하고. 시공사. 말하자면은 시행자라는 거는 건설 회사라도 누가 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는. 그럼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겠다 나오잖아요. 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공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설을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시공 못 합니다. 시공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시공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시행자는 시행 능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공은 시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설비, 장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인력. 그러니까 시공 능력이라는 거는 자본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장비, 사무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행자는요, 이런 규정이,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자, 시공자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자본금 있어야 되죠.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죠. 장비 있어야 되죠. 사무실이 있어야만이 시공자가 됩니다. 자, 시공자는 다른 말로 뭐죠?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 그 대개 이제 시행자가 만약에 A라는 시행자가 이제 건설회사가 이제 있죠? 예? 그럼 이걸 하청을 줍니다. 시공은, 예. 예를 들어서 꼭 특정 그 기업을 이야기해서 그거 합니다만은, 만약에 S 건설회사다. 예? 그러면 H 건설회사 하청을 줘가지고, 시공은 네가 해라. 시행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건설회사라도 시행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시행만 계속 하는 사람이 시행사가 있고, 건설회사라도 시행은 안 하고 맨날 공사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둘 다 건설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업 주체는 항상 시행자를 말하는 것이지 시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걸 건축법에는 뭐라 바뀝니까? 이게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되는 거죠.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 건축주.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집 지으라 하면 내가 이제 건축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 보시죠. 사업주체 좀 더 할 거예요. 조합이 나오죠? 조합은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뒤에 나올 거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택지를 먼저 보실 겁니다.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는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분양가 상한제 있죠. 예,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분양 가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좀 산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바로 공공택지입니다. 아시겠죠? 공공택지가 뭐가 적용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값싸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공택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설회사의 사장님이다. 그럼 뭐를 올리겠습니까? 공공택지를 노리겠죠. 분양 가격이 아주 싸니까. 아니, 그 택지를 분양을 받으면은요, 택지를 분양받으면은 내가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공공택지는. 그죠? 예. 그럼 이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이 이제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많이 받지는 못해도 이게 분양받는 토지 가격이 조성원가,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받거든요. 감정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값싸게 분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돈이 이윤이 많이 남아요. 예, 예. 예, 그럼 공공택지는 10개의 어떤 그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10개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 공동주택의 그 택지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택지를 갖다가 말하는데, 이 10개 공공사업이 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때 첫 글자를 따지 대개는 첫 글자를 따잖아요. 국산 공택, 공도경. 그 다음에 혁신, 행복, 공익입니다. 앞에 거는요, 요 네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국산 공택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도경은 세 글자, 공도경시 사람 이름입니다. 국산 공택, 공도경시, 항상 혁신을 해야 되고, 행복하고, 남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거. 이게 이제 공공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다 공공사업.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가 나옵니다. 예.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는 택지개발. 예.
택지개발사. 그 다음에 공이 두 개다. 요거는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 이름이 굉장히 길죠. 우리가 임대주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지원을 받는 게 있고 공공지원을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지원을 받아서 민간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그거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 근데 민간 임대는 공공지원을 받으면 공공지원이고 공공지원을 안 받으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공공지원을 받는 거, 공공지원을 받는 공급촉진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그죠? 경제자유구역이죠.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그 다음에 혁신도시 있죠? 전주, 진주, 이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요걸 행복도시라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우리가 세종시 있죠? 세종시. 세종시를 말합니다. 세종시가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합니다. 이게 세종시. 그 다음에 공익사업인데 이 공익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로, 철도, 이런 공항, 항만, 이런 건설 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공익은요,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10개 공공사업이라고 그래요. 10개. 10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싫죠? 이게. 공공사업이 10개나 해서 10개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국민주택 건설, 대중사업, 산업단지, 공공주택 지구 조성, 택지개발,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조성사업, 도시개발, 경제사회구역 개발, 혁신도시 개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공익사업 몇 개? 10개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 그러면 공공사업이 아닌 게 있습니까? 아닌 거. 아닌 것 있습니까? 10개 중에서도, 정비사업이 없잖아요.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은요, 공공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닌 것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아닌 걸 다 우리가 암기 못하죠. 그래서 10개를 기억하시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요 세 가지를 묶어보세요.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자유 개발사업인데 요 세 가지는요 반드시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해당됩니다. 또 혼용 방식이더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수용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를 이제 땅을 갖다가 만약에 이 땅을 수용을 하거나 또는 사용 방식. 수용이라는 것은 보상금을 미리 내주고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토지를 취득합니다. 사온다는 거지. 수용이라는 것은 땅을 사는 겁니다. 시행자가 땅을 사들인다 이 말이에요. 뭘 주고?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용이라는 것은 보상금을 주는데 토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하는 거죠? 사용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취득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그거 사용만 했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왜?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죠. 장비가 들어가죠. 이런 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수용할 때 거기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어디 둘 겁니까? 그죠? 그럼 잠시 사용했다가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 사용에서 이 중간점이 들어가는 거는 땅을 수용만 하는 게 아니고 뭐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또 사용만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다 사들여야 돼?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사용만 했다가 돌려줘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끝나면은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간점이 붙어가지고요. 수용, 사용이 같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세트로. 예. 요거 마치 이수일과 이수일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이수일 옆에는 뭐가 붙어요? 심수네. 되게 이수일만 알고 계신 분이 많네요. 자, 로미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줄리엣. 요걸 한 세트라고 합니다. 한 세트. 여러분들 세트 메뉴 아시죠? 세트 메뉴. 요게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햄버거 가보세요. 한 세트 메뉴가 있잖아요. 단품이 아니고, 세트로 먹는 수도 있고, 단품으로 먹을 수도 있죠. 그럼 나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세트로. 자, 요거는 한 세트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뭐냐?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요,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땅이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 집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가 앞으로 뭐로 바뀝니까? 반듯반듯하게 바뀌죠.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고, 그죠? 요런 땅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죠? 그러면 내가 여기 중심지에 살고 있었다, 옛날에 삼거리.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바뀌었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또 산꼭대기에 막 골목길 해가지고 여기 땅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바뀌었습니까? 역시 여기 바뀌었지. 크게 여러분들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값싸고 좋은 물건 찾죠? 값싸고 산 게 비지떡이지 뭔 좋은 물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지역 가가지고 제가 돈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아주 값싸고 좋은 땅 없습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명품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비싼 땅 있잖아요. 비싼 명품 있잖아요. 가방이 하기야 영국 이런 데 가서 사보니까 명품 있죠. 영국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딱 보니까 가방 딱 샀는데 국내에서는요 한 200만 원, 만약에 그게 1000만 원짜리 가방이다. 국내에서 한 200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어요. 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관세가 붙기 때문에 비싸요. 국내로. 그래서 여행 갈 때는 뭐를 사라고? 해외여행 가면은 명품 가방을 꼭 사야 됩니다. 해외 가면. 낭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말은 국내에서 살 바에는 해외 가서 사가지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굳이 국내에서 뭐 한다고 명품을 국내에서 사냐고. 해외에 가시면요 국내보다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싸게 살 수가 있어. 똑같은 가격인데. 그래서 앞으로 해외 나가시면은 명품 가방 꼭 사세요. 무조건 사야 돼. 국내에서 사지 말고 괜히 그까지. 그러면은 천지개벽이란 건 없습니다. 값하고 좋은 물건 없어요. 옛날에 비싼 땅에 살았죠? 비싼 땅 줍니다. 옛날에 골목길에 살았죠? 골목길에 해당되는 땅을 줍니다. 요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개발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요걸 고려해서 주는 걸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을 한다는 건 땅으로 주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환지 방식은 뭐가 아니다.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개발 이익이 붙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확 밀어버리고 전철역이 들어가야 돼요. 전철역을 대규모로 지어야 되고요. 여기다 공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사업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막 환지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까? 그리고 공공사업을 해야만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해야만이 이게 전철역도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갈 수가 있죠. 주민한테 다 돌려줘 버리면 언제 그 전철역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죠.
그래서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당하게 수용 사용 방식도 하고, 예? 나머지 주택가는 또 환지 방식도 하고, 이거 혼용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옆에 35페이지 리모델링입니다. 아마도 오늘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요 시간하고 다음 시간인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공부는 무슨 링? 리모델링입니다. 네. 자, 이 리모델링은요, 물론 이제 그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먼저 뜻이, 리모델링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을 할 거냐, 정축을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요거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건축법에 대수선, 수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 대수선을 할 거냐, 아니면 정가해서 축조할 거냐, 이건데, 대수선은 경과기간이 10년만 넘어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선은 몇 년만 넘어도요? 10년. 그러니까 경과기간이 10년만 넘어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으나, 정축은 몇 년이 넘어야 됩니까?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고 15년이 경과 시에만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이. 그러면은 이 정축이 15년인데, 만약에 시도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고된다. 만약에 서울 특별시 조례가 만약에 17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조례가 만약에 17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7년. 조례가 정하면은 그 조례가 정하는 그 기간이 경과돼야만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대개 이제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들 대수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축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 자, 정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축의 범위입니다.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정축의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하나는 이제 세대수. 세대수가 증가될 수도 있고, 또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죠. 세대별로 1세대당 그 주거 전용 면적. 예. 자, 세대수 증가는요, 15% 범위입니다. 이 면적에 따라서 15% 이내 증가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합산해서 그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15%까지는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입니다. 그러면 15%는 얼마죠? 30이죠, 30.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230이 되는 거죠. 30만큼을, 15%만큼을 증가할 수가 있죠. 근데 세대별 전용 면적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얼마예요? 30% 이내에서 증가되죠. 근데 전용 면적이 얼마? 85 미만이죠.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미만 시에는 얼마까지 된다고 그랬습니까? 40% 이내까지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용 면적이 만약에 85가 아니고 만약에 60이다, 60. 세대당. 전부 다 우리 아파트는 60이야, 60. 그러면 여기 이제 40%니까 200에다가 만약에 40% 같으면 얼마입니까? 아니. 어디 갔어? 40%니까, 24지. 60에서 40이니까. 그죠? 그럼 84가 되겠죠.
24를 더하니까 40%, 84제곱을 이내까지 첨가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84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면적의 범위 안에서 230을 나눠버리면요, 71인가 73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첨가될 수 있는 세대수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30이. 늘어났는데, 면적은 그대로, 면적은 요 40% 가지고 갈라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세대당 이렇게 곱하기 해보면요, 230을 이렇게 나눠버리면요, 이게 84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200에서 갈라먹는 게 아니고 230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60에서 84로 늘어나면 200만 짓는 게 아니고 230을 지으니까 84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데 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순히 세대수만 본다면은 15%, 그다음에 면적은 30%입니다. 그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전용 면적이 85 미만은 40%까지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자, 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0% 이내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의 방법입니다. 오늘 공부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건데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은요, 입주자가 별도로, 입주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또 입주자, 사용자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누구죠? 사용자가.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들도 자기들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별, 효용성은 없겠지. 자기 집도 아닌데 그죠? 예. 하자고 나설 수는 있죠. 왜? 다 동의받으면 되죠, 집주인. 집주인 다 동의받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첫 번째는요, 입주자 개인적인 사용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뭐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전원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다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소유자 전원 다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만약에 200가구 중에서 있잖아요. 200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반대가 나온 거예요. 반대. 그러면 뭐 할 수가 없다?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 세대라도 반대가 있으면, 왜? 전원 동의라 했잖아, 전원 동의. 아시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못 하면 못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반대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합. 예. 요 이름이 뭐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설립부터 해야 되겠죠. 설립. 리모델링은 설립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제일 먼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자, 처음에 설립부터 해보자 말이야. 설립인가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할 때에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했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또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으러 가야 돼요. 그럼 허가 신청을 할 때 또 동의 요건이 또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은 두 번의 공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 조합도 동만 할 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단지를 전체 할 때는요, 항상 여기 또 쪼개집니다. 동과 단지 전체가 다 동의 요건이 두 개가 플러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하지 마시고 사진 찍는 타임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 찍는 타임. 책에 다 있으니까 그래도. 안 찍어도 돼요. 책에 다 있어. 나중에 어디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자,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 시, 설립인가를 이제 먼저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요, 시군구라고 보시면 돼요. 시군구. 이때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시군구청장. 여기도 시군구청장한테. 예. 요때 구는 무슨 구라고 했어요? 자치구 구청장.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조합에 설립인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만 하겠습니다. 동만.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101동이 있고요. 여기 102동이 있어. 103동이 있고 4개 동만 적으십니다. 104동 4개가. 동이 4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 동 하나만 리모델링을 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안 하고 얘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소유자 및, 자, 여기서 의결권 각각 해가지고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의 3분의 2다. 자, 이게 또 복잡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50평짜리라 합시다. 50평짜리. 여기가 이제 여기 25평이라 합시다. 25평씩 해가지고 여기 50평이고요. 25평. 25제곱해도 돼. 그냥 평인데 25제곱으로 이해도 되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구분 소유자 몇 개입니까? 구분 소유자 몇 개? 구분된 건 6개잖아요. 그죠? 6개. 6개의 3분의 2는 4명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의결권입니다. 이제는. 의결권이라는 것은 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의결권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면적에 비례. 그러면은 얘들이 한 개씩 줄 때 50평짜리는 몇 개 줘야 됩니까? 2개 줘야 됩니다. 면적이 두 배나 큰데. 의결권은 뭐에 비례한다고? 전유 부분, 요 전유 부분, 네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유 부분의 면적, 요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럼 얘들은 2개를 줘야 돼요. 총 몇 개가 되죠? 8개죠? 8개. 그럼 8개의 3분의 2는요, 28에 16, 3을 나눌 때 소수점 5점 얼마 나오죠? 소수점이 나오는 건 다 1로 계산합니다. 1. 그러면 이때는 6으로 나와야 돼요. 의결권이. 그럼 이 2개가, 각각 2개가 단만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4개만 있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항상 50평짜리를 끼워가지고, 그죠? 요 끼워져 있는 상태, 이렇게 6명이 되려면, 요거 하고 하나만, 요거 끼우든 요거 끼우든 하나는 끼워야 되겠죠? 끼워가지고 요 4개를 다 만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뜻입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거. 및,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얘도 3분의 2, 얘도 3분의 2라는 뜻입니다. 의결권이 뭔가 아시겠죠, 이제? 예. 그 면적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면적에, 그 면적이 많으면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지 전체를 이야기하면요, 단지 전체는 동과 전체가 있잖아요, 동과. 동은, 요거는 과반수만 있습니다. 과반수. 근데 전체는 또 각각 3분의 2가 됩니다. 그 요 2개는 또는이 붙으면 안 됩니다. 예, 엔드입니다. 이거 2개가 다 동시 만족이 돼야 돼요. 동시 만족.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안 되면 안 되겠고, 그죠? 둘 다가 동시 만족이 돼야 된다. 동시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설립이 된 거죠, 이제. 예, 인가 받았겠죠? 인가를 받고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또 가야 돼요.
요럴 때는 동만 할 때 이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각 이때는 얼마? 75%입니다. 그럼 75% 이상인데 여러분들 75%는 4분의 3이죠. 대수 쓰면 우리 책에 퍼센트가 나올 때는 퍼센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분수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전체는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요거 똑같은 거니까 뭐, 그죠? 예,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해가지고 이거는 50%. 동이니까 동은 50%죠. 그러면 전체는 또 얼마가 돼야 돼요? 각각. 요거 똑같아야 돼요. 75%. 이것도 이제 동시 만족이 됩니다. 자, 사진 찍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의 주택조합의 동의라는 것은 설립을 받기 위한 동의와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 두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자, 잘 들으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끊고 조합이 동을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자, 여기 1, 2, 3, 4 중에서 어떤 겁니까? 아니, 지금 요게 리모델링 조합이 동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요럴 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 동의가 요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요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요 밑에 요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요거를 말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다 동이 있잖아요, 동. 예? 어떤 거 말하죠? 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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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설립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이 이 말은 이미 설립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잖아요? 설립이란 말이 없죠? 이거는 바로 설립이 됐다는 뜻이에요. 생략이 된 거 이미. 생략이 된 상태에서 동을 리모델링 한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는데도 지금 요 간단하게 요거 줄 하나만 딱 가지고는 딱 찾는 게 바로 요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요거. 빨간 부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가 없이 이제 사진만 찍고 기억을 하시다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 책의 뒤에 이제 보치게 보면은요. 그 뒤에 나와요. 160 몇 페이지지? 그거 없나? 예. 거기 150 없네. 안 해놨나? 아, 이거 안 해놓고. 앞에 있나? 아무튼 뒤에 요 부분이 표가 없어요. 아, 그럼 요거는 아마 나중에 요거는 그냥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다음에 요약집에서 아마 다 넣을 거예요. 요약집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하고 수직 정축형. 그러니까 수직 정축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할 때에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개는 수평이죠. 예, 수평 정축형인데 수직 정축형이라는 거는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존의 세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위에 얼마나 올리겠느냐 이거예요. 예, 수직 정축형. 요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죠. 요거 말아요. 요거. 예, 요건 기존이죠. 기존. 그럼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14층 이하까지는 수직으로 올리더라도 몇 개층밖에 안 돼요? 2개층입니다. 2개층만 수직으로 정축이 가능한 거지. 근데 15층 기존의 층수가
기존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3계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축이. 그러니까 수직 정축이 아무리 많이 해도요. 자기 지금 기존의 아파트가 20층이다 하더라도 3계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예. 많이 올리면 뭐 무너지겠죠. 뭐 무게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는 공급을 받는 자의 의미도 있고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의미가 있는데, 입주자는 바로 이제 소유자를 말합니다. 보통. 예.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임차인, 관리 주체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요. 객관식 시험에 재작년이니까 3년 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 관리 주체가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주택법에서 관리 주체나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말하는 관리 주체가 똑같습니다. 예, 관리 주체는요, 내 사주가 이 관리 사무소장으로 딱 나옵니다. 딱 나오죠. 내 사주가 관리 사무소장, 딱 나오죠. 예. 사업 주체, 주택 관리업자, 관리 사무소장,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임대 관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자. 그러면 요거 이제 사업 주체는요, 의무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무 관리, 그죠? 의무 관리라고. 주택 관리업자는 위탁을 시켜야 됩니다. 위탁 관리. 관리 사무소장은 직접 뽑기 때문에 이제 자치 관리라고 합니다. 자치. 예, 자치 관리라고. 요거는 임대주택법에서 나오니까 임대 관리라고 따로 이제 제목을 정하죠. 4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로를 뭐를 집느냐?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있죠. 주택 임대 관리업자. 그거를 관로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요거. 관로, 여기 3년 전에 시험 나왔죠. 요 관로를 딱 집어넣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에다가 관로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2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관리 주체하고, 관리 주체 관로 치고요. 주택 임대 관리업자 있잖아요. 요거를 관로를 딱 집어넣었어요. 요거를. 예, 그래서 이제 요 4개. 의무 관리, 위탁 관리, 자치 관리, 임대 관리. 그죠? 예.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뭐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좀 쉬었다가 말이죠. 예, 주택 건설 본격적으로 가는데 뭐 우리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요거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